저는 66 이정숙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아가던 제게 운명처럼 다가온 남자가 있었죠. 한기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에 마음을 열어 재혼까지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평생 모은 연금이었죠. 교묘하게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정신적으로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장례식에 결국 저 혼자 갔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멍하니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모든 게 이상했어요. 딸 지연이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지연이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늙은 엄마까지 챙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딸이 걱정하니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2년째 되던 해부터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졌거든요. 처음엔 마트에 장 보러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죠. 요가도 배우고 한글 서예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3년째 봄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 생긴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책을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날 처음 본 남자가 있었어요. 한기철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62세라고 했습니다. 기철 씨는 다른 어르신들과 달랐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라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책 이야기는 잘 안 했거든요. 저는 간호사 일을 오래 해서 의학 관련 책들만 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철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간호사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셨다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고 기철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차를 마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복지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기철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짜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담을 말하니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해내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직업을 대단하다고 생각해 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기철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라고 말했더니 기철 씨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5년 전이에요. 기철 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서 더 힘들었어요.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기철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같이 참여했어요. 끝나고 나면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죠. 기철 씨는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칭찬해줬어요. 정숙 씨는 정말 마음씨가 고우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깊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어느 날은 기철 씨가 제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현관 앞에서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철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연일까? 이 나이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혼자 늙어갈 줄만 알았는데 말이에요. 기철 씨와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에 나가볼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철 씨는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거든요. 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66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기철 씨는 제가 외로워할 때마다 곁에 있어줬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에 같이 가줬고요. 3개월쯤 만났을 때 기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숙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프로포즈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알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요? 기철 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딸 지연이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지연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딸의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제 결정이었습니다. 기철 씨를 지연이에게 소개해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기철 씨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라고요. 딸분을 잘 키우셨네요. 정말 예쁘세요라고 칭찬도 했고요. 지연이도 나쁘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했어요. 큰 잔치는 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철 씨도 우리 나이에 무슨 큰 결혼식이 필요해요라고 했고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철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를 한 후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철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는 소리, 저녁에 함께 뉴스를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철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혈압약을 깜빡하면 챙겨주고 장을 보러 갈 때도 무거운 것들은 다 들어줬죠. 이제 혼자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달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철 씨가 가끔 제 통장을 물어보더라고요. 정숙 씨,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연금이 매달 1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예적금이 좀 있고요. 기철 씨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기철 씨가 자꾸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두 사람이 사니까 통장을 합치면 어떨까요? 제 이름으로도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함께 관리하면 편할 텐데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은 각자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 기철 씨가 살짝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그럼요. 정숙 씨가 편한 대로 해요라고 했습니다. 결혼 3개월째 기철 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거든요. 복지관에 요가하러 가요라고 하면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자주 보려고 했어요. 누가 문자 보냈네요.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으면서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려 했죠. 처음엔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집 얘기였어요. 어느 날 저녁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 집 명의가 정숙 씨 혼자로 되어 있죠? 네, 남편하고 같이 산 집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기철 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남편과 평생 살았던 집인데 갑자기 명의를 바꾼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더니 기철 씨가 약간 짜증난 표정을 지었어요. 부부인데 그런 것까지 따지세요? 목소리 톤이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기철 씨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거절하면 기분이 나빠졌다가도 금방 다시 상냥해졌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벗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딸 지연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물었어요. 딸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안부 묻는 얘기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도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제 얘기는 안 했나요? 어떤 얘기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그냥요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결혼 4개월째 기철 씨가 본격적으로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나이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슨 준비요? 라고 물었더니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산 정리가 복잡해져요.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텐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섬뜩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음 얘기를 하다니. 아직 그런 걱정할 나이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기철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숙 씨는 너무 순진해요. 세상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보험 얘기를 했어요. 생명보험 수익자를 서로로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했어요. 왜 자꾸 보험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철 씨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기철 씨는 어떤 재산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별로 없어요. 정숙 씨가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집도 있고 예적금도 있고 연금도 나왔어요. 반면 기철 씨는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기철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처음에 물었을 때 이것저것 했어요. 지금은 은퇴했고요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결혼 5개월째 기철 씨의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숙 씨, 정말 답답해요. 부부인데 왜 그렇게 재산을 꽁꽁 숨겨요?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중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저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집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철 씨는 식사 때도 말이 없었고 텔레비전도 혼자 봤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기철 씨, 왜 그래요? 그러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숙 씨가 저를 믿지 못하니까 서러워요. 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눈물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매정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굴었나 봐요라고 사과했어요. 그러자 기철 씨가 갑자기 밝아지며 아니에요. 저도 너무 성급했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통장 합치자, 집 공동 명의로 하자, 보험 수익자 바꾸자. 계속 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기철 씨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정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철 씨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거실 탁자 위에 두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철 씨가 평소에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발신자 이름이 보험 설계사 김 실장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형님, 그 할머니 보험 계약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미 6개월 넘게 끌고 있잖아요. 명의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리 처리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이라는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급하게 위로 올려서 이전 대화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번엔 간호사 출신이라 더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연금이 180만 원이니까 목표 금액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손가락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전처라는 이름의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전처와 나눈 대화를 보는데 정말 경악했습니다. 여보, 언제 끝나는 거야? 나도 이제 지쳐 애들이 아빠 언제 돌아오냐고 자꾸 물어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전처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기철 씨가 말했던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직 결혼 상태였다는 뜻이었죠. 더 끔찍한 건 기철 씨의 답장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엔 확실히 성공할 거야. 집이랑 연금까지 다 따내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애들 교육비 걱정 끝이야. 저는 기철 씨에게 돈을 따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다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기철 씨가 곧 나올 거라는 뜻이었죠.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기철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정숙 씨 뭐해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기철 씨가 제 이마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 손길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 했죠. 저녁을 먹는 내내 기철 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무서워졌어요. 정숙 씨,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기철 씨가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들킬까봐 확인하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일찍 자려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기철 씨를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속았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부끄러웠고요. 다음 날 아침 기철 씨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니까 친구 만나러 가요. 저녁에 돌아올게요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보험 설계사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기철 씨가 나간 후 바로 딸 지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엄마한테 와줄 수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놀라더라고요. 기철 씨 얘기를 해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지연이가 1시간 만에 달려왔어요.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다 말해줬습니다.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들, 전처와의 대화, 보험 설계사와의 계획까지 전부 다요. 지연이는 듣는 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따져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기철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실제로 그랬어요. 사기 전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폭력적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그리고 기철 씨 과거를 제대로 조사해보자.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사설탐정 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기철 씨의 진짜 이름, 과거 경력, 가족관계 모든 걸 알아보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철 씨의 본명은 한기남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3번이나 결혼 사기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가도 이범이었고요. 더 무서운 건 피해자들의 사정이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한 60대 여성이었는데 전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더 비참했어요. 집까지 빼앗기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번째 타겟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결혼까지 했으니까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엄마,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도망가면 기철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을 거야. 그럼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부족해. 아직 실제 피해를 당한 게 아니잖아. 실제로 그랬어요. 기철 씨가 계획은 세웠지만 아직 제 재산을 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피해자로만 끝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기철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복수할 거야. 지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위험해요. 그냥 도망가요. 아니야. 이대로 끝나면 기철 씨는 반성하지 않아.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일 거야.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철 씨와 나눈 대화, 그가 하는 행동들, 핸드폰 메시지까지 전부 다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철 씨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기철 씨, 요즘 제가 너무 신경질적이었죠? 미안해요라고 사과까지 했어요. 기철 씨는 제 변화에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역시 정숙 씨가 최고예요.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재산 이전을 요구했어요.
보험 계약은 언제 할 거예요? 통장 합치는 건 어때요? 매일같이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완벽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기철 씨가 보험 설계사와 만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그들이 나눈 대화도 녹음했어요.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해. 너무 오래 끌었어라는 기철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지연이와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기철 씨가 당해야 해. 제가 세운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기철 씨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먼저 기철 씨에게 말했어요. 기철 씨 말이 맞아요. 부부니까 재산을 함께 관리해야죠. 기철 씨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정말요? 정숙 씨가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거네요. 네, 통장도 합치고 보험 계약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기철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해요. 숨기는 거 없이 다 털어놓자고요. 기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과거요? 뭔 과거를 말해요? 결혼 전 생활, 직업, 가족관계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도 다 말할 테니까 기철 씨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기철 씨가 얼버무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되려면 서로를 완전히 알아야 해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기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정숙 씨,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있어요. 드디어 자백할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뭔데요? 제가 사업 실패로 빚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숙 씨한테 말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과거는 숨기고 동정을 사려는 수작이었죠. 얼마나 되는데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미안해요.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기철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놀란 척 했어요. 3천만 원이나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정숙 씨가 실망할까봐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인데 함께 해결해야죠. 제 돈으로 갚아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기철 씨 얼굴에 희색이 돌았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해요. 당연하죠. 이제 정말 숨기는 거 없을게요. 기철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철 씨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착한 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은행에 언제 가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보험 계약도 이번 주에 끝내야 해요. 매일같이 재촉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령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짜증을 냈어요. 정숙 씨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요? 부부인데 그런 것도 못 해주세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주 후, 저는 기철 씨에게 말했어요. 내일 은행에 가서 통장 합칠게요. 그리고 보험 계약도 하고요. 기철 씨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 씨 덕분에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그날 밤 지연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 모든 준비가 끝났어.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 씨가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정숙 씨, 빨리 준비해요. 은행 문 열자마자 가야죠.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상담실에 앉았어요. 기철 씨는 계속 웃고 있었고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통장 합치는 것부터 할게요라고 말했죠. 그때 상담사가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이분이 배우자가 맞으신지 확인이 필요해요. 무슨 확인요? 기철 씨가 놀라더라고요.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상담사의 말에 기철 씨가 당황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기철 씨의 진짜 신분을 밝히는 자료들까지 전부 다요. 기철 씨, 이게 뭔지 아세요? 기철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정숙 씨, 이게 뭐예요? 한기남 씨, 아니 한기철 씨? 본명이 뭐죠?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기철 씨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은행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한기철 씨,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철 씨가 소리쳤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이 보험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처와의 통화 내용, 과거 전가 기록까지 전부 다요. 경찰이 기철 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걸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6개월 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숙 씨, 왜 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기철 씨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한기철 씨, 아니 한기남 씨. 당신이 속인 다른 여자들에게 사과해요. 제 마지막 말을 듣고 기철 씨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보통 피해자들은 당하고 나서야 신고하는데 저는 당하기 전에 먼저 행동했어요. 그런데 왜 미리 신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형사가 궁금해했어요. 기철 씨 같은 사람은 이번에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거든요. 재판에서 기철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했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철 씨가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가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기철 씨가 감옥에 들어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다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딸 지연이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나쁜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한기철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순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로 제가 등록되어 있었나 봐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철 씨를 미워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상했습니다. 미안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하죠? 지연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진짜 가족들이 있잖아. 기철 씨에게는 전처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해요. 시신 처리 문제가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2년 만에 기철 씨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영안실에 누워있는 기철 씨를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교활하고 거짓말쟁이였는데 죽어서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속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감옥에서 가석방 나온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고예요. 혼자 사시다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대요. 가석방이라는 말에 놀랐어요. 5년형이었는데 벌써 나왔다니. 다른 가족은 없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사실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기철 씨의 전처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했어요. 지연이가 엄마가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해요? 라고 했지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거든요. 조그만 장례식장을 잡았어요. 3일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고를 낼 곳도 없었어요. 기철 씨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든 인간관계가 거짓이었으니까요. 첫날 장례식장에는 저 혼자만 있었어요. 지연이는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고 다른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너무 쓸쓸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혼자 떠나는 건 안쓰러웠습니다. 밤에 혼자 기철 씨 영정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변한 걸까? 궁금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날도 조문객은 없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안쓰러워하며 혹시 친구분들이라도 계시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오후에 갑자기 중년 여자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기철 씨의 전처와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둘 다 기철 씨한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미안해요.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전처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떻게 연락할지 몰랐어요. 서로 어색했지만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전처가 말했어요. 사실 이혼한 지 5년이 돼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이혼했어요. 그러셨구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날 밤 전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철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전처도 저처럼 속았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언니는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내셨어요? 전처가 궁금해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핸드폰을 보게 됐거든요. 대단해요. 저는 당할 때까지 몰랐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처와 아들이 먼저 절했어요.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기철 씨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기철 씨, 아니 기남 씨. 당신이 한 일들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전처가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장장에서 기철 씨의 시신이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모든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상처들이 함께 타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고를 받으면서 전처가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가족이 가져가세요. 아무래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기철 씨와 더 이상 연결고리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거예요. 전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돌아보니 정말 허무했어요. 결국 아무도 기철 씨를 진심으로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쓸쓸한 죽음이 있을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지난 3년간의 일들이 모두 꿈 같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 배신감, 분노, 그리고 복수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지연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장례식 잘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정말 끝인 걸까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기철 씨 앞으로 온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또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기철 씨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철 오빠, 언제 연락 주실 거예요? 오빠가 말한 사업 자금 준비됐어요. 빨리 만나요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기철 씨가 죽기 전까지도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그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기철 씨를 아세요? 네, 아는데 누구세요? 기철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 너머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또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를 당하기 전에 기철 씨가 죽었지만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기철 씨의 정체를 알려줬어요. 사기꾼이었다는 것, 여러 명의 여자들을 동시에 속였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래의 피해자들을 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철 씨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철 씨 유품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여러 명의 여성들과 주고받은 편지, 통장 사본들이 있었대요. 정숙 씨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다른 사건들도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기철 씨가 죽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노년층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였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첫 번째 강의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의 여성들을 노립니다.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정말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철 씨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 사람 일주기가 다가와요. 간단하게라도 추도식을 할까 해요. 저는 가지 않을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이해해요. 사실 저희도 의무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처도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리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기 되던 날 저는 혼자 기철 씨를 생각해 봤어요. 그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만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은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악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확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챙겨주는 관계 말이에요. 딸 지연이가 가끔 물어봐요. 엄마,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어요? 글쎄, 지금은 혼자가 편해. 실제로도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했고 자유로웠습니다. 어제도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정말 많네요. 맞아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기철 씨의 장례식에 혼자 갔던 그날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의 거짓된 삶도, 저와의 악연도, 제 분노와 복수도 모두 그날 끝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도울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기철 씨의 장례식에 혼자 갔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